일단 오늘도 정경심 교수 재판이 열렸는데요. 오늘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는 강남 빌딩 사고 싶다. 여기에 논박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자료가 없거든요. 이 방송 직전에 제가 들어온 정보라서 그런데 웃기잖아요. 무슨 말이 오가서 뻔히 알지. 네. 그러니까 강남 빌딩을 사고 싶기 때문에 사모펀드 투자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 이 논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강남 빌딩을 사고 싶었던 게 범죄입니까? 사모펀드에 들어간 게 범죄입니까? 뭐 하나라도 범죄가 돼야지 지금 재판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행의 동기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두 개 다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강남에 빌딩을 사고 싶다 하는 그 욕망 자체가 범죄라는 건지 안 그러면은 사모펀드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건지 둘 중에 하나가 범죄가 돼야지 지금 재판이 이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고. 그러니까 범죄의 3요소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게 동기거든요. 동기. 범죄의 동기가 무엇이냐인데 이 동기를 지금 거기서 찾는 거죠. 사모펀드를 해서 그럼 사모펀드를 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아니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이잖아 우리가 봤을 때 이 풍요한 사람이 굳이 이렇게 범죄적 행위를 해가면서까지 돈을 더 살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의 궁금증을 돈을 더 모아서 강남 건물을 사려고 했다라는 동기를 던져준 거예요. 이 동기가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 살아 숨쉬는 5천만 중에 한 4,800만 정도는 동기가 있는 거죠. 저도 체포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경제적 행위는 강남에 빌딩 사고 싶은 욕망은 누구한테나 있으니까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모든 거는 다 그런 동기. 그러니까 범행의 동기라는 것도 사실은 이 공소장 같은 데 중요하긴 하죠. 왜 그랬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범동 씨 재판이라고 하네요.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니까 그렇다 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남에서 열린 극우 보수단체 집회장 부근에서 목격됐다. 이거 뭐야 이건? 그러니까 지금 그 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강남역 인근의 집회였다고 해요. 5.18 유공자 공적 내용 공개 촉구 요거 집회를 윤석열 총장이 참관했다. 이거는 이제 그쪽 대검의 그 변명에 의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다니는 병원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지나가다 본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두 가지 상황에서 정말 꼴보기 싫은데 하나는 윤석열 총장이 그러니까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다가 그 시위를 취재하던 유튜버들이 와서 이제 취재를 시작하니까 황급히 자리를 옮겼는데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악수를 해맑은 웃음 미소와 함께 악수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불필요한 짓이었고 그 자체가 이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 근처에 병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리가 애매하니까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걸어가는 와중에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 치더라도 해맑은 미소와 함께 악수를 나눈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한 거예요. 정치인 같은 행위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진짜 꼴보기 싫은 게 대검 네가 뭔데? 대검이 뭐 검찰총장 대변인이라 되나? 그 왜 검찰총장 개인 신상에 대해서 대검이 뭐라고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차라리 비서실이나 다른 데서 그냥 기자들을 통해서 기자들한테 문자나 이렇게 해서 뭐 공보관실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건 또 몰라. 대검이 지가 뭔데 뭐 개인 비서나 대변인이나 되는 것처럼 뭐 그런 개인 신상 문제까지 대검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지금 더군다나 마스크도 안 쓰고 일단 이 양반 투표할 때도 그랬지. 네. 뭐 마스크 공포증 같은 게 있나? 일단 뭐 여기에서 좀 관련이 없을 수 없는 이야기를 느닷없이 많이 하게 가깝게요. 돼서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느닷없이 해서 참 죄송하긴 한데 의사로서 참 걱정이 되는 게 강남역은 땅값이 비싸가지고 국민건강보험 체계 안에 있는 진료가 이루어지는 보험이 거의 없어서 이 근처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요. 아플 때 갈 병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돈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비보험 진료, 뭐 쌍꺼풀 수술, 뭐 성형 수술 이런 병원들만 강남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게 저는 의사 입장에서 되게 우려스러워요. 아니 이게 관련 있다고 저는 관련 없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하고는 관련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없다고. 그리고 공무원이 정치적 집회에 나갔다.
본인 물론 이제 안 나갔다고는 하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분명히 이거는 오해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고위 공무원이 정치적 집회라는 자리에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나갔다는 거는 이거를 그냥 우연이라고 봐야 되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교조 선생님이 이 자리에 있다가 만약에 사진 촬영이 됐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공무원 중리부무 위반으로 뭐 잘리고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건 저는 아예 커밍아웃이라고 봤거든요. 정말 처음 봤을 때 기사가 어처구니가 없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이가 그 청문회 때 자기 청문회 때 반대쪽 자유한국당 쪽에서 엄청 밀고 들어왔잖아요. 한 번도 감정을 숨기질 못해요. 컨트롤이 안 되고 그때그때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가 얼굴에 표정에 말에 다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자질 이런 건 없는 거지. 지금까지 이 사람은 그냥 반골 기질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나라는 의심도 있었는데 여기서 결국 성향이 나온 거죠. 여기서 지금 강남역 9번 출구에서 이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외친 구호 문재인은 간첩이다. 윤석열 임명권자세요. 그리고 뭐 세월호 유족들이 부적절한 사생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짓거리들을 하면서 5.18 유공자 공적 내용 공개 촉구 집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극우적인 사람들이 지금 저러고 있는 그런 상태에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가서 이후에 어찌됐건 간에 그쪽 주장하는 내용을 다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그냥 지나가야지. 왜 악수하고 지랄이세요? 그러니까 반갑게 웃으면서 악수를 했다는 게 아마 내가 검찰총장이면 병원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꼬라지 보면서 기분이 나빠야 돼요. 지금 장난하나? 이렇게 뭐 아니면 그냥 뭐 아무 표정 없이 가거나 해야 되는데 이걸 반갑게 웃으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못 숨기는데 반갑게 웃으면서 악수를 했다는 건 나 너 의견에 동의해라는 뜻이거든요.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요. 네. 윤석열이 보수 유튜버들을 직접 만나서 식사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헐. 에이, 설마. 그래도 그 사법고시까지 패스한 사람이 지능이 있다면은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아니 알 사실이 텐데.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 어쨌건 그런 건 아닐 지능이? 겁니다.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네. 한쪽에서는 저쪽에서 막 찬양을 하니까 거기에 심취됐다면 이자는 더 이상 공무원의 자격이 근데 없는 윤석열 거예요. 총장의 그 마지막 지능을 제가 그나마 짐작할 수 있었던 게 악수는 했는데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다잖아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악수를 했다. 반갑게 멈춰서서 악수를 나눈 게 아니라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걸은 와중에 악수를 했다는 거지. 이것은 불신검문을 피하는 기본적인 전술 중에 하나인데 불신검 피하는 방법은 저는 아닌 여기 거야. 있는 세 분과 의견이 다릅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 그 저번에 돌아가신 분 한 분 계셨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그 검찰 수사관이요. 이분의 휴대폰을 풀었대요. 아이폰 4개월 만에. 그래서 검찰이 경찰로 다시 그거를 인계했다 그러는데 그 보도의 댓글은 그런 거야. 검찰에 관련된 건 다 지우고 줬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제대로 했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지우면 그 지웠다는 것까지 메모리에 남기 때문에 아니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예, 이거는 힘들죠, 그거는. 이거는 참관을 가보면요, 그 포렌식 할 때 참관을 가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거의 없어요. 옆에서 그냥 이걸 전체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미러링 한다 그러나요? 이렇게 그대로 백업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보관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선택적으로 안 되는 게 또 아니래요. 이렇게 디지털 포렌식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디지털 포렌식 장소에 참관을 해보기도 했는데 이게 진짜로 가족, 당사자가 간 경우에는 이걸 하나하나 보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보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디지털 포렌식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모든 핸드폰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백업이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에는 뭐 카카오톡 메시지만 필요하다. 아니면 뭐 카카오톡 메시지 중에서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필요하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추출을 하는 게 가능하고 실제로는 그쪽이 더 선호가 된대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다 백업을 해보면 일반 일의 사생활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된다 그래서 그게 꼭 안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의 특성상
손을 대면 손을 댔다는 것 자체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메모리 그 기록 자체가 메모리라는 그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손을 대면은 손을 댔다는 그 변조 기록이 메모리에 남기 때문에 이거 증거로 한번 보존되기 시작하는 걸 가지고 장난치기는 어렵다 이거죠. 어쨌든 그 윤석열이 그 장례식장에 가서 그랬다는 바로 그 검찰 수사관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으로 있다가 청와대 파견 나갔는데 그 사건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바로 그분인데 여기 이제 아이폰을 풀어서 넘겼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했네 안 했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얼마나 검찰에 대한 우리 신뢰가 없으면은 관련돼서 검찰에 관련된 기록 지우고 줬겠지.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 찬성을 표시하시는 거 보면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예. 어떤 상황이 그렇죠. 벌어져도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 선거가 끝나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재판이 다시 이제 재개되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황운하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선거가 끝나자마자 사무실 압색당하고 이러면서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건데 이 싸움에서 민주당이 이제 제가 항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조국 장관 관련한 모든 어마어마한 검찰과의 이 이슈에 있어서는요 최강욱 당선자처럼 세게 나갈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막 죽여놔야지 지금 안 그러다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정치보복 프레임에 걸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네들 되게 재미있는 게요. 우선은 김기현 씨랑 관련된 문제들이잖아요. 세 가지 갈래로 나눠졌던 측근 비리 수사 이 문제인데 월간 중앙이랑 김기현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랬어요. 청와대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시민들이 엄중한 헌법 유린으로 인식한 게 나의 승리의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런 검찰 이 부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시작이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 선거 끝났으니까 진행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핸드폰 문제도 핸드폰 문제지만 근데 재판부에다 얘네가 뭐라고 했냐면 3개월 뒤에 공판 시작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왜요? 3개월 뒤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3개월 뒤야. 7월 말이야. 아. 7월 말. 그러니까 공수처가. 공수처가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된 후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야. 그때까지 지금 얘네들이 움직였다가 뭔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3개월 후에 공수처가 실제로 출범하냐 안 하냐를 보고 지네들은 꼬리를 내릴 거냐 아니면 밀고 나갈 것이냐를 판단 내리겠다. 지금 그런 식의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고 검찰도 지금 상당히 위축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제 조국 장관 내 가족에 대한 수사가 저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권을 어떻게 남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물론 그것도 이제 1심 판결 정도가 나왔을 때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조국 장관 내 가족은 나쁜 사람들이라고는 인식과 언론의 공범이 돼가지고 그 나라를 막 뒤집어놨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역할 중에 윤석열 장모 사건, 현직 검찰총장 사건도 있는 거지만 검찰이 얼만큼 이 기소를 남용하고 검찰권을 과잉으로 하고 표적 수사를 했는지 이 부분은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될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정필승이 싫으면 검찰총장인 내가 정필승을 완전히 인생 망가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21세기 대한민국 국가 검찰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공수처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했을 때 그 남용에 대한 부분을 공수처가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는니다. 예. 자, 어쨌든 A 수사관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오늘 그 법무부 장관이 바뀌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고기영 법무부 차관, 그러니까 서울 동부지검장이 이제 검찰 그 법무부 차관이 되고 김호수 전 차관은 그만두는 상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기영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일반 검찰들과 다른 사람들이죠. 김호수도 마찬가지인데 김호수도 인터뷰 대충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다. 검찰 출신인데 차관 역할을 하려면 윤석열의 측근들이 거의 저번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김호수한테 대해서 예를 들면 딱 그런 뉘앙스 있잖아. 검찰 배신하고 좋냐? 예. 이런 식으로 차관한테 옮긴다는 거야. 법무부 차관인데 검찰의 윤석열 측근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옮긴다는 거예요. 지금 고기영 법무부 차관 신임 차관 같은 경우도 사실상 검찰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뭐라 그랬냐면은 이 고기영 차관이
동부지검장으로 발령이 나서 취임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절제된 자세로 검찰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최강욱 당선자가 했던 말하고 좀 비슷한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찰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윤석열의 측근들 최근에 뭐 윤석열 측근들 나왔었잖아. 한동훈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검찰들 입장에서는 정치 검찰이라고 보는 그 검찰의 그 권력이 남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검찰 구성원도 많다는 거고 고기영 차관이 동부지검장 취임할 때 절제된 자세로 검찰권을 행사해야 된다. 요거는 사실 제대로 된 검찰들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김호수 차관도 그렇고 지금 이제 후임으로 거론되는 고기영 후보자도 그렇고 이 검찰을 개혁하고자 하는 법무부 간에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받는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정치 세력으로 작동하는 그 일부 한 줌의 세력이 아닌 일부 대다수의 정상적인 검사들의 입장에 봐서도 이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검사 출신의 법무부 차관이 달가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호수 차관이나 고기영 차관 후보를 마냥 지지하고 응원하기에는 자기 입장들도 애매하니까 그냥 침묵하는 검사들이 대부분일 테고 겉으로 의견 표명을 하는 사람은 조직 논리와 그나마 비슷하지만 정치 세력화 되지 않은 일부 검사들의 목소리만 그 사람들한테 닿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를 비난하는 그 검사들의 심정이나 논리가 뭔지 너무나 잘 아니까 당사자들인 더 스트레스 받고 더 힘들겠죠. 왜냐면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역으로 비난할 수가 없거든. 이해가 되니까. 하지만 아프지만 해야 된다는 어떤 시대적 사명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불쌍하더라고. 김호수 차관은 진작에 몇 달 전부터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계속 했다잖아요. 나 그만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들으니까 불쌍하더라고요. 그 조직 내에서 윤석열 같은 일부 측근들 그걸 지금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서 사실상 와해시키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검사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검찰은 수사로 말하면 되는데 이게 경계선이 애매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쪽에서는 조국 장관 같은 그 권력의 핵심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사람이 비리를 안 떨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성역이 없는 이런 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렇게 털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윤석열 측근들이 보여줬잖아요. 요거는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정파적인 이런 걸 떠나가지고 조국 장관에 관련된 수사가 얼마나 부당했는지는 우린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은 만약에 윤석열 측근들이나 이런 식의 어떤 인사가 나면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만 표현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게 빨리 국민들한테 캠페인이 돼야만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개혁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근데 생각합니다. 이게 솔직히 고기영 이제 차관 되실 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그 조국 장관 당시에 그때 그 뭡니까 구속영장 나올 때 법원에서 소명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구속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부지검장 할 때 그 윤석열하고 지검장들 모임 자리에서 조국 장관을 구속하는 것이 맞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보였던 사람이어서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렇지만은 제가 좀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김호수 기존의 차관님께서 예전에 1월달에 추미애 장관님이 장관 부임하실 때 있잖아요. 그 표정 기억하시나요? 누나 보고 너무 마음이 안정돼서 행복해하는 그 표정. 우리 누나 왔다 이런 표정이야. 혼자서 조국 장관님 가시고 나서 혼자 너무 힘들었는데 누나 왔다는 거야. 근데 지금 나가고 싶어 했다잖아요. 나가고 싶어 했다는 거 힘들었다는 건데 그 힘든 게 다가 아닐 거예요.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는데 뭔가 제가 생각하기엔 준비가 되고 있는 거야. 네. 법무부의 감찰이 지금 뭔가 세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안고 가기 너무 힘들다.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조금 기대가 되고 그 이제 고기영 법무부 차장님은 식구를 뽑으면서 저는 검사 출신을 계속 뽑는데 사실은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똥물에 사는 물고기는 똥물 더러운지 몰라요. 계속 똥물에 살았던 애들은 이 물이 똥물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검장이 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 있는 사람은 검찰이라는 시스템 어떻게 보면 카르텔화돼버린 이 조직에
스며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가 아닌지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파악을 못해요. 그냥 자기네들 눈높이에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말로 깨어있고 정신이 온전하게 박혀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네들 조직의 문제를 100% 파악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김명수 대법관님께서 어떤 안을 내셨냐면 대법관을 반드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안을 내놓으셨어요. 대법관 중에 2명 정도를 변호사 자격이 있지 않는 사람을 뽑자. 이런 내가 할게. 저도 같이 가요. 아무튼 이런 안을 내놓으셨는데 이런 안을 내놓는 게 저는 말 그대로 똥물 안에 그 똥물 안에 살지 않았던 물고기를 데려오는 정말 이게 왜 일반인의 눈높이라든지 일반 사회의 시선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느끼고 그 고쳐 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고기현 법무부 차관을 내정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고려하시고 채용을 하셨겠지만 이 사람도 결국은 검찰 출신이라는 한계를 저는 절대 못 벗어날 거라고 봐요. 그래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과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제부턴가 법무부 장관이 특히 민주정부에서는 검찰 출신이 안 하잖아요. 교수 출신이 한다든가. 근데 차관도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맞아요. 네, 엄청 하려면 동의해요. 네. 통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대법관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근데 안 되겠다. 예, 제가 동의할게요. 그래서 세단하는 거구나. 자 일단 알겠고 나는 여러분 제 뒤에 있는 조국 장관의 저 얼굴이요. 간혹 조국 장관의 그 SNS나 개인 메신저에 프로필 사진 바뀌는 걸 가끔씩 보거든요. 근데 서로 메시지를 주고 안 받아도 조국 장관 프로필에 보면은 뭔가 되게 슬픔이 막 느껴져 이분한테는. 그렇게 슬픈 눈으로 보지 말아요. 저는 오히려 그걸 보면서 조국 장관님이 되게 유약하게 보이지만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러니까 뭔가 그 슬픔이라는 건 이게 있잖아.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과 양심이었던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현실 지금 부인이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보면서 조국 장관의 일은 내일 같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윤석열 오늘 또 막 깠다고 저 새끼 털어 하는 상황이 온다면 물론 조국 장관처럼 큰 파급력은 없겠지만 그냥 폐가망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검찰권은 그렇게 행사되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저 지난주에 그런 표현 썼잖아요. 동네에 이렇게 도로가 하나 마을버스 다니는 도로가 하나 있는데 신호등 저쪽이 되게 멀리 있어.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골목과 골목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신호등은 없지만 무단횡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특정 한 사람만 무단횡단했다고 막 수사를 해버리는 거야. 예. 동네 사람들 다 무시로 지나갔는데 그게 조민 씨나 뭐 등에 관한 입시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국민들이 특히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스스로 표명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정말 잘못했다라고 비난을 하면서도 그것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조국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조국 장관이 뜬금없이 갑자기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조국이라는 이름을 알려면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사회 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조국이라는 이름을 듣기는 힘든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을 했느냐? 그동안 기여한 바를 잘 알거든요. 그 사람의 진심과 그 사람의 법적 전문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꿰뚫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당사자였기 때문에 조국 장관을 발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냥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는 뜬금없는 듣보잡이지 서울대 교수라는 거 말고는 도대체 조국이 뭔데 이름 특이하네 잘생겼네 이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지. 원래 그런데 검찰에 의해서 이런저런 사건이 밝혀지면서
저런 사람을 왜 뽑았지?라고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교수가 살아온 과정을 조국 교수가 민주진보 진영에 헌신했던 그 봉사의 마음으로 했던 그 헌신들을 알면 지금 조국 교수가 처한 이 상황은 정말 예. 만부당한 거예요. 자,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그 재판이 끝나고 어떤 상황이 와도 조국 장관장이 계속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에 관련한 재판에 상주하는 기자도 하나 채용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 정도로. 왜냐면은 너무 이번에도 봤잖아. 지난주에도 오전 재판만 하고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는 허드렛 일만 했다. 이거 현실적으로 그런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곧 학생 하나가 허드렛 일 비슷한 걸 하지. 그러면 확인서에다가 허드렛 일 했다고 쓰냐? 체험 활동 했다고 쓰지? 저는 그 말 듣고 진짜 화가 난 게 허드렛 일이라고 안 중요하나? 허드렛 일이 알고 보면 진짜 중요하거든요. 마무리할게요. 뭐 조류 기르면서 물 안 갈아주면 그 실험 전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턴을 쓰면서 허드렛 일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보면.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